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직구쇼의 진행을 김진 앵커 대신 오늘과 내일 맡게 된 김윤수입니다. 돌직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열심히 돌직구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정사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근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으니 알아봐야겠다. 이러는 안양지청의 수사팀, 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법정에서 따지겠다. 오늘 이 내용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신문 읽는 남자가 돼서 여러분께 조간신문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알아볼까요? 동아일보 3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내용이네요. 이성윤 지검장 불법 출금 수사에 아니 다 협의된 건데 왜 수사하나? 이렇게 항의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럼 동아일보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2019년 6월과 7월에 거쳐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3번이나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엔 아예 수사팀에 향후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 이런 문구까지 불러줘 가면서 경위서를 쓰게 하고 수사 자체를 막았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 이 건과 관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공소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여당 초선들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여당 초선들 온라인 회의로 당 지도부에 반란을 일으켰다. 원내 지도부조차 이게 뭐지? 뉴스 보고 알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임노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적어도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요. 그동안 여당은 성역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보안까지 유지를 하면서 제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문 주류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 군사작전 하듯이 대통령께 반기를 드러내느냐. 이런 불쾌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여당, 관계가 재정립되는 걸까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시죠. 한겨레 13면입니다. 미국 검찰 얘기네요. 미국 검찰이 지난 3월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검찰은 총격범이 인종과 출신국, 성별 때문에 증오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아시아계,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Stop Asian Hate.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를 열심히 던져주실 등판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님, 박수현 전 국회의원, 민주당 정치부 선임,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도 열심히 돌직구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결국 기소됐습니다. 사상 첫, 헌정사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헌정사라고 하면 1948년 재헌국회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를 맡은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어제 공소장 속 내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 이성윤 결국 기소됐다. 공소장 속에 3번의 수사방해 3번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에 탈을 쓴 수사 무마다. 이렇게 이정섭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 그러니까 한 달 15일 보름 정도 되나요? 네.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했는데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방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성윤 검사장은 이규원 검사가 불법 출금 수사 보고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수사팀이 아니야.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겠어.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예 추가 수사 지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경위서까지 써서 나한테 올려라. 이렇게 해서 수사 종결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있는데요. 박선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요. 외압이냐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외압은 아니고 내압 정도 아니겠느냐. 이게 뭐 법으로 크게 심판이 가능한 내용이겠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수사 여부와 방향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게 됩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와 지휘를 내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압이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판례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이 드물기 때문인데 작년에 대법원이 판례를 확립한 상황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네. 첫째는 직권을 남용해야 하고 둘째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하는데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권한에 속해야 합니다. 당시 이 지검장의 일반적인 권한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죠. 직권 남용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가가 쟁점이 되게 될 것인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고 협의를 거쳐나가는 과정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가입니다. 즉 하급 기관이 법령상 하여야 할 일조차도 못하게 막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 각자가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 즉 수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직무유기로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죠. 수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각 개별 검사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 즉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재명 기자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어제 이성윤 지검장은 연가를 냈습니다. 하루 쉬었습니다. 지금 검찰 중앙지검에서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어제 검찰 기소를 당했으니 혹시 뭐 변호인단을 접촉한 것은 아니겠냐, 앞으로의 재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논의한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나는 명예회복을 이루겠다, 나는 죄가 없다, 법정에서 다투겠다 하면서 본인보다는 반부패 강력수사, 이 강력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건 이성윤 지검장인데 뭔가 이 재판 전략을 벌써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반부패부에서 우리가 다 같이 검토를 한 상황이니, 집단지성이 모여서 한 상황이니 나만 뭐라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성윤 지검장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검장이 그런 이제 반론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물론 문무일 총장 측에서는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관련 내용들을 다퉈야 할 사안이겠죠. 근데 조금 전에 박성현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최소한인 거죠. 검찰 볼 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 수사 방해, 수사 무마를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데, 처음에는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 번호 또는 가짜 내사 번호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 비위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었는데 반부패부에서는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이미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협의한 내용을 왜 문제 삼느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일단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양지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서 오히려 왜 수사를 했는지 경위를 쓰게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주장의 마지막일 텐데 결국 그러고 나서 안양지청이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사를 무마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이제 수사 지휘를 아까 저기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수사 지휘에 탈을 쓴 수사 무마다 이런 거지만 결국 모든 과정 속에서 검찰이 하지 않아야 할, 검사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없는 일들을 계속 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한 건데, 글쎄요, 이제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지휘계통으로 보고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반부패 강력부에서 다 같이 판단했던 내용들이고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찰이 지금 직권 남용으로 제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정 다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 법사위 간사죠. 여당 간사인데 여권에선 처음으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네,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와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선 대변인님, 예. 이거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백혜련 간사, 최고위원의 뭐 개인 생각인 건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백혜련 간사의 개인 생각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두 가지를 딱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어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중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본인은 재판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재판 판단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의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많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또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입장에서 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뭐 다 통과해서 게이트앞에 가 있던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를 돌아보면 온 언론이 김학의 어디 있나? 김학의 혹시 몰래 나가는 것 아닌가? 김학의 몰래 나가면 안 돼? 이런 기사들이 막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죠. 그런 상황에서 방금 화면에도 봤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선글라스를 끼고 목도리로 감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의 변장을 하고 지금 출국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출국을 했다, 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비난은 또 누가 받겠습니까? 거의 그 지금 라인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양쪽의 입장이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했다, 그것도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다, 그건 국민이 이해해 주실 것이고, 또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감수해야 될 그런 이중적 위치에 있는데, 이 사건이 마치 그런 불법 출국의 어떤 그 출국 금지에 관여된 이런 부분만 강조되어 그 이전의 것들을 잊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실체적 정의와 이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양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주목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도 있고, 이성윤 지검장의 이런 논란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부 요즘에 이제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의 생각과 달리. 근데 저는 뭐 이 건이 기소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예요. 이건 뭐냐면은 뭐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지휘의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현직을 가지면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옳은 건가? 수사 지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저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쭉 고위공직자들 쭉 수사받을 때 보면은 결국엔 무죄 받고 나오는 분들도 현직에 있을 때는 현직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받는 게 통상의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해서 정치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결단을 해서 사법과 옳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도 여당도 정치적 부담을 안 갖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법무장관이 뭐 직무배제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좀 다른 결의 말씀을 합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결단을 하고 그동안 몸담았던 검찰에 대한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기소의 부당성을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어제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엄중한 중앙지검장이라는 위치를 갖고 있는 분이 뭐 물론 휴가 낼 수 있죠.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가를 내고 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입장문을 냈다. 이것도 저는 고위공직자로서 옳은 처신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팀에게 서면 답변을 통해서 나는 그런 보고 받은 바 없다. 결국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갈려지겠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에도 재판과 징계는 별도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범계 장관이 어제도 말을 아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지검장 한참 있을 테니까 천천히 다시 나도 숨 좀 돌리고. 오늘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법을 집행하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어떠신지. 기사는 90%가 다 이성윤 지검장 기사예요. 어제 말씀드린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감찰 정도가 유력할 텐데. 구체적인 수위와 어떤 단위,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나 감찰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네, 박범계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징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절차 관련해서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 과거 사례와 다르게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분명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기소와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중잣대 문제, 내로남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과 만나서 서로 부하 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교환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데 기소되기 전에 이미 강등이 됩니다. 그냥 네. 자천성 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고검장에서 검사로 강등이 되고, 그래서 부산지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결국 무죄가 돼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결까지 받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왜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기소가 되자 강등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은 아닐까에 대한 설명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라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기 전에 이미 좌천성 인사를 당했죠.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 폭행을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인사는 오히려 승진을 하기도 하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라 봤을 때 결국 결론이 많은 사람 생각할 때 현 정부의 우호적인 검사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기소가 되더라도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반대로 현 정부가 볼 때 비협조적인 검사들은 기소가 되지 않아도 좌천이 되고 라는 것으로 좋지 않은 사인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지만 국민의 법감정,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을 그러면 출국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옳았느냐? 옳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정리가 무너지면서 그 법 감정을 따르는 게 과연 법치주의냐? 그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건 사실상 떼법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검사와 법무부가 그런 법감정에 휘둘렸다는 게 오히려 비판받을 소지인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정리를 언제부터 지켜야 되느냐? 이번 사건은 아니고 다음 사건부터?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박범계 장관도 징계와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고 얘기할 때 그 절차적 정리를 얘기합니다. 왜 꼭 김학의 전 차관 사건부터 절차적 정리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취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드러났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죠. 드러났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법치주의 위반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언제부터 지켜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 정의가 어긋났다는 게 확인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게 저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헌법에 주어진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선임 기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야당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 집행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법무부 그리고 검찰 최고위 고위직들이 범법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런 사람들 그 자리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취할 것은 취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근데 이 좀 재밌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기사에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이요. 반부패 수사부장 말고 그 전에 이제 형사부장을 할 당시 2018년도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선에 제출을 했는데, 뿌렸는데, 여기에서 이 직권남용 법리 관련해서 이런 것은 죄가 된다, 이런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번 사안과 비슷한 내용이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알면서도 위법을 저질렀으면 죄질이 더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 발표 내용을 보면 향후 재판 절차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뿐이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경우에는 과거 이성윤 지검장이 관여해 내부적으로 배포한 이 안내책자를 검찰이 증거 서류로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안내책자 작성 과정에 관여한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경우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또 다른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신이 관여해 작성한 그 사안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다. 즉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가 다분한 상황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당해 보이는 상황이었고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논의를 거쳐서 수사를 종결하게 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주장들은 앞으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안내책자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다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러한 수사 지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대 주장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뿐만 아닙니다. 이성윤 지검장 전에 같이 재판을 받게 된 이규원 검사나 이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장 그 외에도 그 검찰에서는 다른 인사들이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대변인님, 예. 청와대는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아직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만간 예상하기로는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전화를 한 사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에게 뭐 차규근 검찰본부장과 서로 둘 사이를 이어줬다, 뭐 연락책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안에 굉장히 깊숙하게 연루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소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청와대와
검찰의 싸움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떤 입장 발표 이런 게 있으시겠죠?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말씀하실 일은 없고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억울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광철 비서관하고 어떤 상의를 했을 그럴 개연성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이 현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을 위반한 게 있다면 이광철 비서관이 아니라 그의 민정수석이라도 기소해야죠. 네. 조사하고 수사해서 그건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뭘 막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이재명 선임 기자께서 이제 그 정권의 이중잣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검찰의 이중잣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검찰의 이중잣대. 그렇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왜 그것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그 국민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대면서 왜 김학의를 모른 척했습니까? 그때 검사들은 뭐 했습니까? 그럼 검찰의 잣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건 놔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이것을 기소를 칼같이 합니다. 그렇게 칼 같은 잣대 가지고 있으면 그때도 칼같이 했어야죠. 그것이 국민적 감정이에요. 그러나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까 이재명 기자 정리한 대로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어떤 가치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법령 위반한 거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벌하되 이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도 함께 우리가 들여다봐야 우리 사회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하고 수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게 아니라 김학의 차관인 걸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피해 여성이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게 다시 검찰의 주장이었다는 점도 함께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사안입니다. 정말 말이 많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다 이해가 됩니다. 법정에서 따질 내용일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같고요. 자, 이슈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즘 이 사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돼 사망한 고 손정민 씨 사건이 목격자들의 추가 진술과 사진 등으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민 씨의 아버지가 어제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 먼저 짚고 넘어갈 건요. 아직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어제 이재명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사건인지 사고인지 실족사인지 타살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억측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보면 사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사진 내용을 보면 목격자 2명 추가로 확인돼서 한 11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목격자 2명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심히 보다가 사진을 찍었다. 원래 저희가 사진을 막 찍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 명의 목격자가 나왔지만 뭐 공통된 진술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까지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 공개된 건 지금 저 사진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누워 있는 게 사망한 대학생 손정민 씨고 지금 앉아 있는 게 이제 친구로 보이는 친구라는 건데 글쎄요. 목격자의 입장에서 저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목격자가 손 씨의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것 같아서 도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목격자가 이제 멀리서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기 때문에 목격자가 그 느낌을 자체를 뭐라 할 수 없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친구 A 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목격자와 저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그랬더니 실종된 당일날 새벽 2시 10분에는 같이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주머니를 뒤적거리기도 했고 가방을 챙기기도 하고 또 같이 또 이제 다시 또 친구가 쭈그러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다시 눕기도 했다. 네, 그런 목격자와의 이제 대화를 지금 이제 공개한 건데요. 글쎄요, 지금 뭐 어제도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사안을 굉장히 정말 왜 갑자기 건강했던 대학생이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숨진 채 발견됐을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이 문제가 빨리 정확하게 진상이 뭔지를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글쎄요, 좀 친구가 저렇게
뭔가 뒤지는 게 도둑 같아서 찍었다고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손정민 씨가 저렇게 이제 몸을 못 가누고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든 집에 연락하기 위해서 뭐 휴대전화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다른 방을 찾기 위해서 했던 모습을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또 그때로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친구가 이제 선의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 친구 옆에서 앉아서 핸드폰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같이 누워있기도 하고 했던 모습들을 오히려 선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초에 부검 결과가 나온다니 그 부검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경찰이 수사 방향을 확정짓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좀 과도한 추측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버지의 주장은 주관적인 견해라는 점 저는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친구 측 발언과 이 사진만 보면 다르지 않냐. 친구 A 쪽이 우리한테 얘기했을 땐 2시부터 4시 반까지 둘 다 술 먹고 잠들어 정신없다고 했다. 그런데 봐라. 멀쩡히 옆에서 짐 챙기는 모습 아니겠느냐. 자, 사진만 봐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것을 모두가 아는데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지만요. 자, 변호사님. 네. 지금 탄원서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손정민 씨 아버지의 경우에는 관련 제보들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보 중에서 유의미한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친구 A씨 측의 진술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적시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A씨 가족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찰 입장에서는 함부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관련자들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해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면 실체관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압수수색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또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의 한정하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 의심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즉 경찰이 검사를 거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범죄 사실을 구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구성할지 현재 경찰로서도 난망합니다. 그 구성 과정에서 적용 법조와 죄명도 적시해야 되는데 어떤 적용 법조와 죄명을 현출할지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더디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차근차근 수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경찰의 현재 역할이고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다가는 사건의 실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관련 증거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안 찾고 CCTV 확인만 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친구 A씨가 다시 현장에 왔는데 그러면 친구 손정민 씨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왠지 CCTV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손정민 씨 아버지 입장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면 글쎄요. 그 CCTV 영상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체 맥락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저 친구로 보이는 겁니다. 친구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저기 눕기도 하고요. 그냥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옆에 오는 저분이 이제 가족으로 보이는 거죠. 친구의. 깨우고 이제 이렇게 세우고 같이 사람을 찾는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먼 데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정민 씨 아버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CCTV 위치를 확인한 건 아니야. 저 지금 모습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석연치 않고 또 경찰의 조사가 글쎄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심들을 하는 건데 글쎄 저 모습만을 보고 친구 가족들이 친구를 찾지 않고 CCTV 영상을 확인해서 CCTV 영상 확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범죄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걱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예단한 것 좀 섣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프로파일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민 씨를 찾으러 한강에 온 친구 부모의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그 부모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빨리 112나 119에 신고해서
가서 우르르가 찾는 게 맞는 거죠. 그 부분이 좀 더 의문을 낳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수사 책임자라는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거죠. 증거 은폐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빌미를 준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예, 이 프로파일러의 내용도 주관적인 분석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은 이렇습니다. 목격자가 지금 11명, 뭐 아침까지 11명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통된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 씨와 A 씨가 만취해 토했고 잠든 손 씨를 A 씨가 깨우려 했다.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이 언론에 따르면 상당량의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막걸리 3병에 청주 2병에 아주 큰 사이즈 소주 2병, 그리고 소주 다 합쳐서 4병이죠. 친구 A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술 대부분을 마셨다. 자,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까? 이 술을 다 마시고 뭐 술이 어떤 사인에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저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부검 결과가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강한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사인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여부 정도는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술이 혹여나 사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도는 밝혀낼 수 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일부 상처가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했었죠. 이 상처가 사망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사망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밝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상처의 흔적과 출혈의 형태비로 볼 때 사망 이전인지 사망 이후인지 정도는 밝혀낼 가능성도 있는데, 사망 이후에 발생한 상처라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반대로 사망 이전에 발생한 상처라면 수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검 결과가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이 사건은 손정민 씨 가족 측의 적극적인 제보와 국민들의 응원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수사는 피해자가 주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주체이고 그동안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피해자의 참여권이 확보되어 가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 특히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경찰이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답답해 보이더라도 경찰 외에도 검찰도 궁극적으로는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러저러한 주장과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적절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서울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강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11개 한강공원에 대해서 일대 금주 구역 지정 방안을 검토하는 데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죠. 서울시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다. 과태료 부과 방안 등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과도하다. 과잉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음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꼭 음주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각지대 같은데 CCTV를 좀 더 단다거나 아니면 좀 음주 지정구역을 좀 정해줘서 그쪽만 좀 관찰할 수 있게 CCTV도 있고 그랬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술 마시고 약간 예외적인 상황은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물론 여기 술을 금지한다 하면 지금 여기 상권이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술을 금지하게 되면 잘 안 팔리지 않을까. 네, 한강에서 금주구역을 지정하겠다. 이런 데는 지금 사망한 손정민 씨의 사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으로 모이는 게 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이유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공교롭게도 아마 지금 우리 불행했던 손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게 좀 불거져서, 음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지금 뭐 9시가 넘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공원 같은데 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그 보면서 우려스러운 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 건을 뭐 지금 당장에서 결론을 짓는다가 아니라 앞으로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의견을 구한다니까 좀 지켜보되, 저는 글쎄요, 이게 그렇게 지나면서 저녁에 이제 한강공원 같은 것도 보고 휴일에 뭐 이렇게 좀 보면 가볍게 치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기가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저도 뭐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는데 보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드셔서 아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이게 뭐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저는 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공공장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모두 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는 금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핫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3가지 이슈를 만나보는 핫쌈 코너입니다. 발기인 15,000명이라는 메모드급 대선 조직을 과시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친형과 횡령 혐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박송 씨. 3번째는 조건 만남 거절에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입니다. 자, 첫 번째 핫쌈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메모드급입니다. 지지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새몰이에 나선 이재명 지사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회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뭐 원칙적인 입장 계속 밝혀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그냥 딱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 원칙 지키자.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론이라고 하면 대체로 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서 일반화되는 현상을 론이라고 할 텐데 전재수 의원이 이제 처음 페이스북에 그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재수 의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제안과 주장은 경선용이 아니라 본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돌아보면 저희가 후보를 일찍 뽑아놓고 야권 단일화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후보가 저희 당 후보가 묻힐 수밖에 없고 뭐 선거 패배의 이유는 더 먼저 찾아야 되지만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선 후보가 저희가 이제 9월 9일 이때쯤 뽑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한 11월 9일, 11월 정도일 테고 더 남아서는 이제 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과정을 너무 저희는 지켜만 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 본선에서 저희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4.7 재보궐선거의 그 아픈 경험 때문에 그래서 본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것을 이재명 1등가는 뭐 이재명 후보나 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춰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을 배제하거나 어떤 계파를 위한다거나 이런 출발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문제는 설사 연기론이 대두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저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후보 간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어제 명확하게 밝혔고 그다음에 원래 이 논의 출발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선 승리를 위한 그 충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주자들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를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조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된다. 그걸 연기를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지도부가 알아서. 네, 사실상 연기론에 힘을 싣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들로서는 뭐 경선이 연기돼야 추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겠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리하지 좀 더 줄다리기 필요하겠죠? 글쎄요,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뭐 정리가 다 된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화면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저는 정리가 안 됐고 지금부터 그 파고는 시작되고 지금 있다. 저 여당의 분란을 아니에요. 자초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 파도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본 것처럼 경선 뭐 시기와 룰과 관련한 대선 주자들의 파도가 하나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청와대보다 그 당 중심의 뭔가의 운영을 하기 위한 당에서의 파고가 이렇게 오고 청와대는 마지막까지도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청와대의 파고가 있어요. 저는 이 삼각 파도가 지금 몰아치고 있어서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논란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제 인정 부딪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점점 더 갈수록 저렇게 그 서로 다른 얘기들 그다음에 당내 세력 간의 싸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이재명 지사 측 이 새몰이? 네. 새몰이도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1위 후보로서의 굳히기 내지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무슨 무력 시위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의 삼각 파도가 부딪히는 장면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귀결되나 이런 것도 뭐 앞으로 한 두세 달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해야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그 장관 후보자 얘기들도 다 같이 관련돼서 굴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등판 선수들은 여야의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있다는 점 앵커로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분명한 분란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재명 지사 뭐 메모드급 조직을 과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기자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 대선 주자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전국단위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발기인만 15,000명에 이릅니다. 전국 지지자 모임을 이제 발족시킨 건데 이해찬계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도 대거 합류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박상원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도 지금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름 자체가 민주평화광장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인데 네. 민주당의 민주를 쓴 거고요. 평화가 경기도의 도전 가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화를 쓴 거고 네. 중요한 건 광장입니다. 광장이 뭐냐면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 조직 모임이 광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이해찬 전 대표의 조직을 그대로 받아 안았다 이렇게 지금 많이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이해찬 전 대표는 글쎄요 박수현 전 대변인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 주류의 핵심이신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내 비주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주류의 핵심이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많은 친문 인사들이 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YS 대통령 모델을 얘기하던데 네. 당시에 YS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우리 민정계가 주류였지만 민주계가 YS가 대세론을 등에 업고 민정계를 다시 끌어안죠. 주류들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본인 스스로는 비주류지만 지금 대세론이 있는 거죠. 대세론을 앞세워서 주류를 끌어안는 모델을 성공시킬 것이냐가 사실 그냥 제일 큰 관심인 거죠. 민주당 여야 안팎에서 관심은요. 과연 그래서 저는 어제 모임 자체가 일단은 모양새는 내가 비주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역 의원 중에 친문 핵심 의원들까지의 지지선을 끌어낸다면 저는 뭐 YS 모델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해찬계 친노 좌장 이해찬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민주평화광장 이렇게 된 것을 봤을 때 아까 이재명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친문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돕는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마땅하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재명 기자님은 이재명 지사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다소 그 치우친 해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공정하게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재명 기자님 부를 때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이해찬 전 대표님은 다른 후보들도 저렇게 측면에서 지원하고 더 성장하도록, 더 넓어지도록 그렇게 아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 증거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후보 그리고 우원식 후보의 언론 분석에 의하면 두 분이 출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두 분의 후원회장을 동시에 맡으셨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은 우리 당의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모든 주자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출발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행사가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예를 들어 이런 행사를 할 때도 그런 비슷한 그런 어떤 격려와 응원이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분석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좋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누가 지금 상황에서는 대권에 가장 가까우냐 이런 것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조사했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입니다. 26.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24.4%, 오차 범인의 접전이군요. 이낙연 전 대표, 안철수 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자 대결 한번 볼까요? 양자 대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40.2, 자, 이재명 지사 37.4,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윤 전 총장은요. 대표님.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언제쯤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진짜 아직. 제대로 선언을 할 것이냐. 오히려 잠행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가는 기대감을 키우면서 올라가니 야권에서도 예가 좀 닿는 것 같고. 언제쯤 나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지금 뭐 벌써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공식 출마 선언도 벌써 두 분이나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야권에서는 아직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소위 말하는 대선 레이스를 위한 본격적인 판이 아직 안 깔린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지도부를 구성해서 어떤 노선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질 건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뭐 이런저런 것을 다 보면서 지금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박수현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은 국내힘 경선이 구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당내에서 완샷 경선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도 모두 모이는 완샷 경선이 될지 아니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당내 후보를 먼저 뽑고 난 다음에 이후 모든 외부 세력이 합쳐지는 이 순차적인 경선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공부 뭐 이런저런 공부하고 주변의 사람 조력해 줄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당분간은 좀 더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안개가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상 등장 본인이 선언 뭐 이런 과정을 밟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정치권에 뭐 6월설, 7월설, 8월설에 뭐 관훈 토론에서 처음 나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 여야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 수익금 배분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박수홍 씨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형제의 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친형 부부로부터 30년간 출연료 약 100억 원을 횡령,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도 1년에 2억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진홍 씨, 박수홍 씨의 형이죠. 미디어붐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입니다.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수홍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다. 그 만남 불발된 후에 2020년 4월 수홍이가 보험 갖고 제게 문제 제기를 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 세 채에 있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 1년에 2억밖에 못 받았다는 건 카드값처럼 우회적 지급도 있었고 또 특히 수홍이 개인,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동생으로서는 사랑하지만 횡령은 동의 못한다.
박선배 변호사님,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네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고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형과 형수 명의로 된 소속사가 그동안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이 30년간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상당 금액이 형 등으로 인해 횡령이 되었다. 본인에게 적절하게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박수홍 씨의 형 박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박수홍 씨가 아파트 세 채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 그리고 1년에 2억밖에 못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절세를 위한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수익 배분이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박수홍 씨 개인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했다. 즉 형 등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면서 횡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직접 반박을 했는데 박수홍 씨 요즘에는 본인의 어떤 활동을 연예계 활동 잠깐 멈추고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으로 본인의 요즘 생활을 밝혔습니다. 네. 다홍이는 저한테 가족을 넘어서 저에겐 정말 수호천사, 수홍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저한테는 그 어떤 목적도 없이 나를 그저 바라봐주는 그런 존재. 사실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좀 그랬는데 다홍이가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홍인데요. 다홍이를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좀 밝히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플러스 해서 그리고 또 박수홍 씨 측에서도 이 횡령 부분에 대한 친형에 대해서 법대로 하겠다 이런 또 반박을 내지 않았습니까? 요즘 박수홍 씨 상태 어떻고 박수홍 씨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지 이재명 기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미 고발장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어제 박수홍 씨 형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박수홍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 반박하니까 사실 이제 박수홍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어떤 반박을 일어나도 진흙탕 싸움으로 받게 되지 않는 만큼 언론 프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형제의 난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형제 두 사람이 어쨌든 박수홍 씨가 박수홍 씨 주장에 따르면 연간 수십억 이상을 벌었었는데 본인한테 돌아온 것은 연간 2억 안팎이었다. 따라서 7대 3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그런 정산 비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년만 보다가 50억 한 100억 이상의 횡령을 형이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형은 또 이제 아까 전에 박선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죠. 2, 3억이라는 것 자체가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2, 3억 이외에 사용한 카드값 등등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홍 씨가 이미 고소를 했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제가 볼 때도 양 형제가 언론을 통해서 서로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봉합이 될지 모르지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저는 법정에서 진실을 서로 밝히고 그리고 어쨌든 화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가족 간에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핫쌈 주제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 제가 듣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무서운 10대들 또래 여중생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건 만남을 하라고 했는데 조건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10대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난 7일에요. 경북 포항입니다. 여중생 5명이 또래 여중생 A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집단 폭행을 했는데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3시간여 동안 폭행을 했습니다. 뇌출혈 증상까지 있어서 사흘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맞은 것 같으냐. 지난달 조건 만남하라는 가해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니 나를 보복 폭행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 A양을 차에 태운 남성 2명도 있습니다. 박성재 변호사님, 소년법 얘기 도대체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가해자 여중생 5명이 만 14세 이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14 이상인 경우에 이 사건의 사안 자체가 상당히 중함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여러 사람이 폭행을 가했죠. 폭적법상 공동상해인데다 폭행을 가한 이유가 조건 만남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입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 죄의 법정형 자체도 상당히 높고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중한 상해가 가해졌고 단체 위력을 행사해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전과가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소년인 경우에는 징역 몇 년이라고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네.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그 이유는 소년의 경우에는 단기 기간만 경고하면 그 양형 성적이 양호하다면 석방을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소년법상 부정기형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형량을 말씀드리면 기존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 기준과 재반 사정을 종합한다면 단기 1년, 장기 2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피해 학생이요, 이렇게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친한 친구예요. 한 명씩 먼저 얼굴이랑 이렇게 멍 때리다가 신발로 이렇게 때리고 라이터로 머리를 이렇게 세고 치지고 그때 다 때리고 나서 한 명이 나랑 같이 족판해보자는 해서 보셨습니까? 저는 좀 전에 박성일 변호사님은 뭐 형사적인 문제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저 피해 학생 얘기 듣는 것처럼 이게 보복 폭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고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이 지금 피해 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이걸 경찰이 너무 쉽게 그냥 놔둬서 저런 큰 사건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뭐 몇몇 사건들 전 경찰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뭐 친구들 이 아이들 형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찰이 다른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시는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좀 미리 보호하고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추가 피해 사항은 없는지 모두 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핫쌈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다음 이슈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민주당 곳에서 박준영이냐 임혜수입니다. 자, 임박노 아실 겁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최소 1명의 지명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친문계에서도 청와대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면서 최소 1명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결단을 해줄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 지도부는 냉정하게 이번에 장관 후보자 중에 최소한 1명 이상 낙마를 시켜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민주당에는 더 민초라고 있죠. 초선 의원들이 모여있는 81명 예, 모여있는 네, 그 중에 40여 명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청와대가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임박노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이 후보자 3명을 모두 안고 갈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청와대에 아마 전달이 됐나 봅니다. 이 고위급 참모들이 논의를 했다는 기사 아침에 동아일보에 나왔고요. 이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선들의 요구 무겁게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의견을 듣고 결정한 거다. 이재명 기자님,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준태양난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내일 지금 대통령과 송영길 지도부가 새로 만나게 돼 있죠. 그저 그 자리에서 아마도 이제 많은 논의가 있을 테고, 아마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임박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새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정리해서 아마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오늘까지 여러 의견들을 듣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초선들의 반란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썼던데, 전 초선들이 이렇게 한 명은 낭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제죠. 또 재선 의원과 또 송영길 대표가 만났을 때도 재선 의원을 여러 명이서 장관 후보자 그대로 임명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를 또 제기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도 사실상 화답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국정을 청와대 중심이나 당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진퇴양난이라는 느낌보다는 당 지도부에게 오히려 초재선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거를 이제 내일 어떻게 관철시켜내느냐 이걸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박로란 세 분의 장관 후보자가 그럼 과연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던 29명의 장관들보다 더 하자가 많느냐? 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하자들이 많이 흠결이 있었지만 다 통과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이 더 특별히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이 시점에서 당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4.7 재보를 통해서 민심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당은 청와대는 어쨌든 임기가 1년 남았지만 당은 이제 그 임기가 아니라 다음 선거를 통해서 다시 5년이라는 정권 재창출하는 게 목표인 거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가 오히려 당의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다음 선거에 당이 당 중심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뭐 대통령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마도 지금 당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을 청와대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지도부. 송영길 대표는 뭐 취임해서부터 당의 목소리, 내가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이런 초선 의원들의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대표, 지휘부한테는 지도부에게는 운신의 폭을 넓혀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아까 어제 저희 메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대 3대 3대 1의 싸움이다. 뭐냐? 임기가 1년 남은 청와대와 임기가 3년 남은 이 여의도 권력관의 이 미세한 당청 관계 이런 걸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3대 1의 싸움이다. 3명 다 밀고 가겠다는 청와대와 1명은 낙마시키겠다는 초선 이 민주당의 목소리가 서로 마찰음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분석이 어제 참 좋아서 제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이런 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청와대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이 3명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특별 연설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제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 때문에 임명 강행 의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끌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해서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꼭 대통령이 3명을 임명 강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딱 전제를 해놓고 지금 이제 말씀들을 나누는 건데 어떤 청와대든 그렇게 하는 청와대는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전 정부도 마찬가지로 다 듣고 하죠. 아마 이번은 상황이 좀 다른 때하고 다른 것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지적된 문제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의무가 당과 청와대에 생긴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잘 듣고 야당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된 결정을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초선들의 이 반란, 친문진영 반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초선들이 군사작전하듯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셈이다. 아무런 논리 없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 대통령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자리를 가지고 흥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초선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야권 의원들 제가 야당 출입을 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 민주당은 민주가 없다.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반란이라는 표현을 뭐 언론에서 쓸 만큼 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안에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1년과 3년에서 숨은 그림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뭐 초선 오적이라고 초기에 진압당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청와대와 지금 당이 부딪히는 게 시작이 제대로 되면 어느 한쪽이 부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다 너무 크게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국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다만 거기서 아쉬운 거는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요즘 보면 이 리더십에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땐 회피의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결단하실 문제예요. 이 중에서 3명 중에 뭐 어떤 분이 낙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부담 안고 가야 될 문제예요. 왜 이거를 이 건은 이렇게까지 여지껏 그냥 방치해두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너무 많이 피해 다니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진짜 한 15초만. 그러다 15초 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박정희 대변인 대통령은 아직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송부를 14일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청문회법상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지 그걸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죠. 저도 15초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넘어가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내일 혹시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청 갈등 뭐 불씨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국민의힘 내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지지도가 나왔는데요. 나경원, 이준석 원외 인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오차범위내 접전이죠.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한길리서치가 했는데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했던 내용입니다. 이재명 기자님 이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초선과 중진들 저도 당대표 선거 뭐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신구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격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박계 비박계 뭐 개파 싸움은 있었지만 신구 갈등은 갑자기 왜 나온 거고 원외 인사들은 왜 이렇게 또 활동은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또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개파 갈등보다야 신구 갈등이 훨씬 더 좀 건전한 정당 내에서의 논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 어쨌든 정치라는 게 국민의 관심을 끌려면 늘 예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초선 내지는 청년들의 중심이 돼서 당을 쇄신해보겠다 이런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김웅 의원 등이 이제 어쨌든 지지율이 일정 정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의원 등등이 합류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초선 의원이 당대표한다는 건 참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네. 초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30, 40대 젊은 층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성공하지 않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하나의 변화의 계기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 하려면 하나의 어떤 방식에서 지금 당심이 70이고 여론조사 30인 그런 구조 속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저는 그 구조라면 사실은 젊은 층의 초선들이 어쨌든 중진을 돌파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당심 50,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좀 룰을 바꿔서 좀 그들이 더 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국민의힘에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당권 내용도 더 많이 알아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다음 이슈가 있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해철 행안부 장관이 갑자기 또 논란이 됐습니다. 백신 공급 계획 관련해서 인터뷰 발언에 대해 비밀 유지 협약 위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사와 체결한 백신 도입 계약 내용이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CDA, 비밀 유지 협약. 영어 한번 써볼까요?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이유로 비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주차별 도입 세부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자, 원래 방역 당국에서는요,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이 됐을 때 총 몇만 분을 언제 처음 들여올지 정도는 우리가 한다. 하지만 이렇게 주차별 도입 세부 일정은 우리가 비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방역 당국 위반 소지 있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사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내용도 조금 틀렸다고 하네요. 자, 저는 이제요, 이 내용 한번 우선 듣고 갈까요? 어제 방역 당국에서 약간 난감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작사들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제기를 좀 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이 정부 내에서의 정보 관리와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견, 저는 이해도 되는 게, 전해철 장관 이해도 되는 게,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나는 알아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해철 장관, 제가 대입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변호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변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약간, 이런 건 조금, 관측의 억측일 수도 있는데요. 전해철 장관이 삼철 아니었습니까?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이번 친문 정권에서 굉장히 핵심 친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방역당국은 중앙본부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거기다 보건복지부가 이거는 핵심 파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 앵커의 추측에 경의를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보다 이거는 명백한 야당 탓입니다. 제가 농담 같지만 이런 일이죠. 야당은 늘 지금 앵커 정리하시는 대로 국민은 내가 언제 맞을지 언제 백신이 들어올지를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야 신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야당의 주장이 전 타당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야당의 타당한 주장에 압력을 느낀 전해철 장관이 부지불식간에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그런 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그 계약상 분기 단위로밖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국민 궁금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풀어드리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건 전해철 장관이 아마 좀 부주의한 그런 측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정부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계획은 다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 확보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부족한 점은 질타를 하시더라도 정부가 가능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한 얘기인데 정권의 실력은 백신 확보로 나타납니다. 안철수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점수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허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아니 좀 조용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 말을 전해철 장관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두 가지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장과 오늘장가 보니까 어디 마포에 백신 맞는 텅 빈 좌석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백신이 없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야당 탓도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전해철 장관이 왜 저렇게 했나요? 저는 지금 백신에 대한 그다음에 이 코로나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이 정부에 있느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총리실이 됐든 어딘가 정리가 돼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전해철 장관이 저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안 해도 될 텐데 그게 지금 저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행정이 최소한 코로나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약간 궁금한 거는 지금 백신이 다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요 현안 내용 중에 하나가
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한미 정상끼리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맺어서 내주 정상회의 회담에서 아마 얘기를 나눌 텐데 미국의 원철 기술과 우리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이 세계 2위인 만큼 합쳐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예. 이렇게 그 대표들이 가서 미국과 또 만나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또 한미 정상 가서 하는 이유는 좀 뭐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 전 국민이 2.5회 이상을 전부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이죠. 돼 있죠? 그럼요. 근데 어느 나라든 다 계약서로 확보하는 거지 물량을 갖다 딱 가지고 확보했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계약대로 지켜지도록 잘 관리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백신은 약속한 대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과 이번에 논의할 건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개하는 문제를 제안을 했지만 유럽 국가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 대륙별로 권역별로 이 백신의 생산 허브를 만드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어떤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미국도 그런 식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에게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국익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번 의제로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고 된다면 양국의 굉장히 중요한 국익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21일 날 있으니까요. 저희도 알아보고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직구 날려서 스트라이크 존에 넣으려고 했는데 볼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 멘트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요. 클로징 멘트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